오늘 좀 그 그림 속에 담긴 화가의 그 인생에 대해서 한번 우리 정말요? 정우철 네. 도스트께서 한번 얘기를 해주실 텐데 박수근 선생님이시죠? 너무 유명하죠. 빨래터. 네, 박수근. 그리고 저게 한때 화제가 됐었던 게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를 찍었어요. 맞아요. 네. 얼마를? 그 45억 2천만 원 정도? 그죠? 45억. 네, 맞아요. 그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높은 가격이.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바뀌었는데. 아 그렇군. 지금은 한때 누굽니까? 지금은 김한기 화백으로 알고 그 있습니다. 네. 우주인가요? 아, 맞아요. 맞죠. 네. 그게 제가 알기로는 100억이 넘었죠. 맞아요, 넘어서. 맞아요. 박수근 화백을 잠깐 얘기하면 그 서민 화가로 굉장히 유명하시죠. 서민 화가고 서양 화풍이 한창 유행하던 시절에 가장 한국적인 걸 그린 화가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빨래터를 참 많이 그리세요. 많이 그리는데 빨래터와 조금 사연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내를 처음 만난 곳이었어요. 김목순 여사를 처음 만났는데 화가들한테는 어쨌든 그 사랑이란 감정이 되게 크거든요. 네. 근데 빨래터에서 우연히 처음 만나고 그때 생각했대요. 아, 결혼을 해야겠다 이분과. 근데 이제 박수근 화백은 원래 어릴 때는 집이 잘 살았는데 아버지의 사업이 잘 안 되면서 가세가 기울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또 병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학교, 요즘으로 치면 거의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독학으로 이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어요. 평생 가난했는데 김복순 여사는 또 집이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김복순 여사의 부모님은 절대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 김복순 여사가 다른 잘 사는 남자와 이제 혼인이 잡힌 거예요. 진짜요? 네, 잡혀가지고 그때 이 병에 걸려가지고 들어 누웠답니다. 누워서 막 사경을 헤매니까 그 박수근 아버지가 그 찾아가가지고 그 김복순 여사 아버님한테 막 따졌대요. 우리 아들 살려내라고. 우리 아들보다 당신이 딸을 좋아할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 설득이 돼가지고 그 박수근 화백이랑 또 결혼을 시켰더라고요. 너도 이만큼 사랑한 남자를 만나는 게 좋겠다 해서 허락이 됐는데 저 박수근 화백이 되게 순수하다고 느꼈던 게 언제였냐면 들어 누웠잖아요. 근데 딱 아버지가 돌아와서 잘 됐다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밥부터 먹더래요. 근데 너무 웃겼던 게 그 밥도 오랜만에 많이 먹어가지고 또 체해가지고 다시 들어 누웠대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 이 순수함이 너무 좋더라고요. 야 우리 박수근 쌤의 그 이런 이야기는 저 처음 들어요. 처음 듣죠. 네.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게 지금 양구에 박수근 미술관이 있어요. 네. 거기 가면은 그 박수근 화백이랑 그 김복순 여사의 묘도 같이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어요. 같이 볼 수 있고 이 박수근 화백의 조각이 있어요. 동상이 있는데 이렇게 이러고 앉아 있어요. 이러고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어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동상이. 근데 그냥 보면은 저 동상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그 앞에 냇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냇가가 빨래터였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바라보고 계시네. 거길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박수근 미술관은 꼭 추천드려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박수근 화백이 그림을 그릴 때 인물을 디테일하게 묘사를 안 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누군가가 아니라 진짜 그 힘든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의 그 아픈 삶을 살았던. 이게 나무도 그냥 그 나무가 아니라 너무 유명하죠. 이런 고목들을 되게 많이 그리잖아요. 맞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고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나목인 거죠.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라 겨울이 왔고 우리 한국 전쟁도 겪으면서 지금 우리가 다 같이 힘든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봄이 오고 그 꽃이 봄이 피고. 오면 또 꽃이 피고 그래서 잠깐 이렇게 꽃이 진 거지 다시 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어쨌든 그림이 잘 안 팔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미군 PX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PX에 가서 그 그림을 그려줬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 정규직으로 이제 호객행위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영어를 좀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사람을 미군을 데려오면 박수근 화백의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그려주죠. 근데 비정규직인 박수근 화백을 그렇게 무시했대요. 서울대 출신이고 근데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괜히 그런 걸 한 게 아니라 부모님, 어머니도 아버지도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자기한테만 이런 고통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박수근 화백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막 비난을 했는데
이 사람의 우직함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항상 친절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변화가 와요. 그러면서 박수근 화백을 계속 지켜보면서 나에 대한 그 고통만 보다가 다른 사람의 아픔도 함께 보게 됐다. 근데 그분이 박수근 화백이 떠나고 박수근 화백의 전시에 갔다가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소설을 써요. 그게 박완서님이고 남옥이라는 소설이에요. 네. 야, 그게 또 박완서 선생님이세요? 네, 맞아요. 네. 이번에는 이제 한국인이 좋아하는 또 한 분의 화가죠. 빈센트 반 고. 너무 유명하죠. 야, 이 그림. 이거 진짜 별이 빛나는 밤은 그림을 잘 모르는데도 와, 이건 진짜 멋있다. 맞아요. 예? 안타까운 게 생전에 맞아요. 몇 점 팔았냐. 그림을 반고는 저도 뭐 잘 모릅니다만 거의 뭐 한 점도 못 팔았다고 할 정도로. 딱 한 점 팔았어요. 진짜요? 생전에.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 동생 태호가 있었어요. 태호 맞아, 반 고흐가 다행히 생활비를 좀 주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었는데 그리고 이 그림의 좀 스토리를 들려드리면 반 고흐가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시절을 겪고 그 정신병동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저 그림이 사실은 정신병동에서 그린 거예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미술에 대해서 막 큰 관심이 없는 분들도 그건 아마 아실 거예요. 귀를 이제 스스로 자화상. 자르고 그린 자화상. 예. 그게 문제가 돼서 정신병동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그 고갱이란 화가가 네. 같이 살게 됩니다. 네. 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술가 공동체란 걸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야르의 노란 집에서 예. 그러니까 다 같이 화가들이 모여서 그림을 그리고 뭐 수익이 생기면 또 다 같이 분배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고갱이란 화가가 온 거죠. 근데 이 둘을 가리켜서 뭐 착한 고흐, 나쁜 고갱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고갱은 계산적이었고 고흐는 너무나 감성적이었던 거예요. 이 둘은 너무나 개성이 달라서 계속 부딪히는 거죠. 부딪히다가 나중에 한번 크게 싸우고 나서 고흐가 오늘 밤에 이제 면도칼을 들고 와서 고갱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고갱은 신고를 하고 너무 놀래서 떠나버렸고 둘은 다시 만날 수 없게 되고 고흐는 그때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이렇게 돼버리고 그때 이제 밤하늘을 보고 그린 건데 저게 실제 왜 저렇게 별을 크게 그리냐 물어보니까 내 눈에는 별이 저렇게 보인다. 그리고 이어서 한 말이 뭐냐면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있으면 난 항상 꿈을 꾸게 된다. 그래서 항상 꿈을 꿨던 거예요. 그래서 반 고흐의 그림에는 슬픔보다도 어떤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이 좀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그림에 진짜 희망이 느껴지는 포인트가 뭐냐면 잘 생각해 보면은 저기 지금 뭐가 없어요. 그림에. 반 고흐가 지운 게 있어요. 뭘 줬어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저기 산에 있는 나무들. 아니에요. 근데 이게 조셉 전시관이면 따라다니겠어. 좀 따라다니죠. 궁금하니까. 왜 안 지운 게 있으면 안 따라다녀 궁금해가지고. 지금 저 완전 푹 빠졌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정신병동이잖아요. 뭘 지웠지? 창살이 없는 거예요. 창살. 딱 맞췄어요. 맞아요. 창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 고흐의 눈에 창살이 보였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 창살을 않았구나. 지운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진짜 아직 끝나지 않았고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거. 그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또 안타까운 게 결국엔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네, 목숨 끊었는데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동생 태호가 계속 지원을 해줬잖아요. 근데 동생 태호에게 항상 미안했어요. 편지를 보면은 막 미안한 것도 있고 혹시 힘들어지면 나한테 미리 얘기를 해라. 난 바로 유아를 그만두겠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 동생 태호에게 자식이 생기고 또 일이 어려워져요. 그때 죄책감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에 그 까마귀 나는 밀밭을 그린 그 밀밭에서 권총으로 자신의 복부를 쏴서 세상을 떠나게 돼요. 네. 근데 그 보면 이렇게 그 수많은 화백분들은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쪽이 좀 많긴 하죠 아무래도. 그리고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거장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힘드냐? 그러니까. 삶이 힘들고. 근데 저는 바꿔 말하면 그렇게 살아서 거장인 거예요. 그렇지. 네. 힘든 삶과 어떤 이런 것들이 좀 투영이 되고 반영이 된.
진짜 그러니까 모든 걸 이건 쏟아 부어요. 쏟아 부어야지 나와. 그때 나오게 되는. 맞아 맞아. 예. 저 주인공이 지금 소리를 지른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 반대예요. 그 문크가 써놓은 글을 보면은 자연의 비명 소리가 끝도 없이 들려서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귀를 막고 있는 거래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저 절규는 문크의 절규가 아니라 자연의 절규인 거예요. 어. 그래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리고 아, 문크가 절규를 그린 게 생각보다 어려요. 몇 살이야? 20대에 그렸어요. 아 진짜. 그럼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29쯤부터 그렸거든요. 네. 아니 이 사람도 사람인데 29에 저런 걸 그릴 정도면은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찾아보니까 이분이 어릴 때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해주던 사람이 이제 누나였는데 누나도 몇 년 뒤에 똑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요. 근데 그 와중에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내가 죽고 나서 그러니까 광신도 같은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런 광적으로. 그래서 안 그래도 힘든 애를 정신적으로 학대를 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네 엄마가 빨리 세상을 떠난 건 너네가 죄를 지어서다. 그래서 그 뭉크가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어릴 때 꿈을 꾸면 어머니가 등장을 하는데 어머니가 피를 흘리며 나왔대요. 근데 그냥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 수 있었냐면 사실 우울증도 이렇게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감정이. 그렇죠. 그때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이 안에서 끌어오르는 걸 그림으로 쏟아내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화가가 됐다가 어느 날 저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걷고 있었대요. 잘 보면 저 앞에 친구들이 있어요, 두 명이. 있네, 뒤에. 저 좌측 중앙에 있죠. 네. 걷고 있는데 그날따라 붉은 노을이 새빨갛대요. 너무 빨갛대요. 우리는 보통 막 붉은 노을 보면은 아 예쁘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마치 하늘에서 피가 쏟아지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자연의 알 수 없는 비명 소리를 들어서 너무나 무서워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때를 그린 게 이 절규인 거예요. 응. 그래서 잘 보면은 내 내면과 자연에 해당하는 것만 요동쳐요. 하늘이 막 요동치잖아요. 강도 요동치고. 친구는 가만히 있네. 인공적인 다리는 쭉 뻗어 있고 아. 친구도 쭉 가만히 있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사선 구도로 가는 게 네. 불안함을 또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뭉크의 절규가 대표작이 된 거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는 다들 절규만 알지만 뭉크가 80세까지 살았어요. 아 그래요? 이게 극초기작이란 거 아니에요. 오. 근데 뭉크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사실 절규의 화가로 끝나는 화가가 아니에요. 그래요? 전 그래서 좋아요. 오. 이 태양이란 그림이 너무 중요해요. 와 이거 처음 보는데요. 너무 멋있죠? 근데 이거는 네. 우리가 생각했던 뭉크의 그냥 아름다운 그러니까. 그림이네요. 너무 예쁘잖아요. 이게 뭉크의 작품이에요? 뭉크 작품이에요. 이렇게 밝게 빛나는 태양을 처음 본 거예요. 와 멋있다. 그리고 이게 전 처음에 뭉크 거로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정신병동에 들어가요. 뭉크도. 근데 정신병동에서 있었던 다른 화가 반고흐를 알게 된 거예요. 아. 근데 반고흐의 그림을 봤는데 뭉크가 뭘 느꼈냐면 나는 항상 죽음만 얘기하고 슬픔만 얘기하고 고통만 외치고 있었는데 이 화가는 나보다 더 힘든 삶을 산 것 같은데 어떻게 이 화가는 그림 속에 희망이 들어있을까? 희망을 읽었대요. 그때 뭉크가 좀 바뀌어요. 아 나도 희망을 그려야겠다. 그때 저게 뭐냐면 사실 벽화예요. 에? 그 오슬로 대학,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 국립대학에 벽화가 있는데 그때 의뢰가 들어와서 뭉크가 대학생들이 볼 그림을 그린 거예요. 한마디로 뭉크는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나같이 힘들게 산 사람도 계속 싸우고 있었고 포기하지 않았다. 물론 뭉크는 우울증, 대인기 피증이 낫진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저 그림이 놀랍게도 노르웨이 화폐에 들어가 있어요. 저게요? 네, 저 그림이. 아하 이것도 참 우리가 이거 조셉 알아놓으면은 네. 이게 뭉크 그림이라는 거 노르웨이 화폐를 보면 이제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뭉크하면 절규만 떠올리지만 저는 사실은 태양이 대표작이라고 생각해요. 왠지 모르게 미술관이라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막 이게 용솟음 쳐요. 네. 모나리자. 모나리자가 가짜예요?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게? 아 진짜죠? 진품이 아니라 가품을 전시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들어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있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모나리자도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몇십 년 전만 해도 루브르에서 이렇게 인기 있는 작품 뽑으면 모나리자가 1등이 아니었대요. 다른 그림들이 인기가 많았는데 어느 날 직원이 출근을 했는데 모나리자 칸이 비어 있더래요. 없어진 거예요. 그 찾아보니까 나중에 그 모나리자를 떼가는 걸 경비원이 보고 있었대요. 진짜요? 왜 보고 있었냐 따지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떼가서 직원인 줄 알았대요.
근데 그 누가 훔쳤냐면 그 옛날에 루브르 액자 관리인이었대요. 네. 그래서 그걸 떼가가지고 훔쳐가서 한동안 루브르의 모나리자가 몇 년 동안 비어 있었어요. 비어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잃어보니까 아는 거야. 아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렇게 소중한 그림을 우리가 못 알아봤구나. 유명해진 거예요. 근데 몇 년 동안 비어 있다가 범인이 잡혀요. 잡혔는데 이제 몇 년 뒤에 거래하다 잡힌 거죠. 법정에 섰는데 물어본 거예요. 모나리자 왜 훔쳐갔냐 물어보니까 나 훔쳐간 거 아니다. 다빈치가 이탈리아 사람인데 왜 이게 프랑스에 있냐. 그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이었던 거야. 나는 돌려놓으려고 한 거다. 그래서 우리한텐 도둑이지만 이탈리아 사람들한테 한때 영웅이었대요. 그런 행동이. 그래서 저는 프랑스도 관대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래서 이탈리아에 따로 전시 열어줬대요. 모나리자 보라고. 그래 가져왔더니 사람들이 아 이게 그 작품이래. 이게 그 작품이라 하면서 더 이제 점점 유명해지고 그러니까 스토리가 섞이면서 더욱더 이 작품이 그리고 뭐 테러도 당하고 방탄유리 씌워지고 다른 맞아, 그림은 또 따로 걸고 이 거리가 막 3m씩 늘어나고. 아니 혹시 그 우리나라에 있는 미술관 중에서도 좀 추천해줄 만한 네. 장욱진 미술관이라고 있어요. 장욱진 미술관도 되게 좋아요. 거기가 가면은 화가 그림도 너무 단순하고 예쁘고 그러니까 어린 아이도 좋아하고 그 건물도 예쁘고 그 앞에 조각 공원이 있어요. 거기 다리 냇가도 있고 그래서 가족끼리 놀러 갈 때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